이슬람 공화국 지도부를 제거하고 러시아산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200개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법을 아세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 답은 너무 정교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임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 사이렌 소리에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며 시작됐어요. 휴대전화 경보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나왔습니다.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니 반드시 대피소 근처에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웃긴 건 우리 모두가 이 공격을 예상하며 살아왔지만 아무도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쟁이 아침에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겠어요? 적어도 이란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이 사용한 첫 번째 심리전 전술이었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이 전쟁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든 허를 찌르는 데 성공했어요. 이 작전을 위해 들어간 엄청난 준비와 고민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저희가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분석해 볼 거예요. 그들의 계획, 사건 진행,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시다. JNS TV1라 K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전은 2026년 2월 28일에 실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대규모 합동 임무였습니다. 이것은 이란 군대를 내부에서부터 해체하기 위한 다단계 전략으로 정말 대담한 작전이에요. 네,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해서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켰어요.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산 우수 방공 시스템을 보유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네, 우선 그들은 이란의 레이더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주입했어요. 실제 비행기 대신 이란의 관제사들은 화면에서 유령 편대를 보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완전한 혼란이 생겼어요. 그들이 화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첫 번째 미사일 공세가 이미 몇 초 뒤면 목표에 도달할 상황이었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레이더 기술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이 모든 레이더 기술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타겟팅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천재적인 계획을 세웠죠. 미국은 수백 대의 드론 미끼를 발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드론들은 레이더 시스템에서 거대한 F-15 전투기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래밍된 아주 작은 드론들이에요. 이란 방어군은 거대한 비행기 떼를 보고 당황해서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을 이 드론들에게 발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사일 보유량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의 정확한 위치가 드러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곧바로 그것들을 파괴했어요. 정말 천재적인 작전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인상적인 작전 조율은 실제로 동시 타격이라고 알려진 세 번째 단계였거든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모든 공격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엄청난 수준의 조율이 필요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조율했어요. 지중해 군함, 아라비아해 항공모함, 걸프 미군 기지, 이스라엘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율되어야 했고 그 계산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요. 수백 개의 미사일과 폭탄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각각의 무기 이동 시간을 모두 계산했어요. 2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췄어요. 결과는 말이 필요 없죠. 이것은 체계적인 충격을 불러왔어요. 이란의 전체 군사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어요. 테헤란과 이스파한 같은 주요 도시들이 동시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실제 공격이 있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대 효과를 위해 협력했죠. 이 선제 공격에는 몇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슬람 공화국이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지도부, 방공망, 그리고 발사 능력이 이 첫 번째 공격의 주요 목표였어요. 그리고 각 나라가 서로 다른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나눠서 공격했죠. 미국은 군사 기지와 공장에 집중했지만 이스라엘의 주요 임무는 제네시스 작전으로 지도부를 겨냥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부가 거주하는 테헤란의 구역에 집중했어요. 전쟁의 시작일로 토요일이 선택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슬람 정권의 수뇌부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호메이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00% 명확하진 않지만 미국과 이란 간 외교 논의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도부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권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그들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이 왔고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이미 아실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관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어요. 국방장관과 군대의 최고 정권 장성 40명 이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었어요. 호메이니는 이제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계획된 후계자들 또한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방군에 따르면 이란의 테러 조직에 속한 모든 고위 테러 지도자들이 제거되었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몇 분 만에 거의 모든 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공화국은 놀라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한편 미국은 점점 더 많은 핵 능력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발사대와 공장들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정부 시설과 건물 제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저항 행위로 간주되어 이란 국민의 투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정교한 군사 장비, 예를 들어 B2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일반 미사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하 핵시설에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모든 전투기와 스텔스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필요한 연료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1000마일이 넘고 미국은 더 멀어 전투기엔 공중 급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담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급유기들이 이웃 국가들 상공의 비밀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공중에서 이 급유기들과 연결해 비행 중에 연료를 보급받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란 상공에 수시간 동안 머물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사실상 완전히 영공을 장악했습니다. 참고로 12일간의 전쟁 동안 우리는 4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50대가 넘게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처음 이틀에서 사흘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슬람 공화국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임무들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했고 쿠웨이트에서 아군 5인 사격으로 전투기 한두 대만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살아있고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과의 다른 분쟁들에서는 그들이 보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외교적 이유와 심리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승리이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일로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드론과 미사일을 다른 8개 나라에도 발사해서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네요. 이란의 보복 계획은 사실 매우 정교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분산된 방어 체계를 가동했는데 이는 지휘관들이 이제 완전한 의사결정 자율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리 계획해 두었습니다. 비프로 작전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지도부가 표적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휘 중심이 없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란은 매우 넓고 정권도 자신들이 혁명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란 전역에 걸쳐 봉기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매우 광범위한 군사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고위층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때에도 활동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메이니의 사망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는 이 전투원들이 바로 그들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를 향한 발사 능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지만 걸프 국가들이 이렇게 강도 높은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이해를 돕자면 처음 이틀 동안 바레인은 45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르단은 13발의 미사일과 30여 대 드론, 쿠웨이트는 수십 발, 카타르는 60발 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137발이 넘는 미사일과 200대가 넘는 드론, 이 민간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하지 않은 발사체만 해도 730개가 넘습니다. 저희도 수백 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그 정권은 다른 아랍 국가에서 운영 중인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많은 기지에서 인력이 대피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이번 작전에 필요한 기지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이 해당 국가 전체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이슬람 공화국은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민간인과 관광지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란을 서방의 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제 그들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 내에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요리 즉 서방은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서방을 지지하거나 서방에 따라 행동하는 무슬림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배신자로 간주되며 이슬람 공화국은 우리만큼이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들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이란 공격이 예정됐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보도했듯이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건 걸프 국가들, 즉 사우디와 카타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광 명성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해왔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년 동안 쌓아온 그 명성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란에 대한 공격을 막기를 바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에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란도 이를 이해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이란 공격을 중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비슷한 압력이 서방에 가해지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요약하면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기지를 겨냥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배신 행위에 대한 이슬람식 처벌입니다. 하지만 셋째로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기대 섞인 보험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국제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랜 기간의 그들의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바이가 불타는 영상을 보셨을 것이고 이제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그들은 이란을 조용히 시키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들의 미친 사촌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란이 이미 공격을 했으니 앞으로 나아갈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위협, 그 미친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건 시스템의 우연한 사고였을 뿐입니다. 중동의 본질이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관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게 이를 끝내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그들 스스로 보복을 계획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그것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질 리는 없었죠.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래 비상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불의 고리를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헤즈볼라는 이 지역에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지만 아직 참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만 발표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란은 그 점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8시간 후 헤즈볼라는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하면서 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지금 헤즈볼레 전면전을 선포했고 바로 이 순간에도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헤즈볼라가 우리에게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해도 이건 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은 2년 전만 해도 그들의 공격 능력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에 들어가서 지도부를 제거하고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 대한 전쟁이 공식 선포됐고 레바논 사람들은 대규모로 도망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제 그들도 우리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이 전선도 복잡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란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이란에서는 대부분 공군을 이용해 공중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실제 전투이고 그 위험성도 상당해요. 하지만 지금 전쟁은 공중전과 지상전만이 아니에요. 후티 방운 기억하시나요? 누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죠. 정말 완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다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라는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성공한 건 자기네 유조선 한 척을 불태운 것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란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어요.
이란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미국 유조선들을 격침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유조선들이 전투기들의 발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대리 세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여전히 방역할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 세계 대부분의 석유를 공급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치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라고 외교적 압력을 넣어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하나인 인도는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석유의 40%를 그 해협으로 보내거든요.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80%를 그 해협을 통해 수출해요. 그리고 해협을 봉쇄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라는 압박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러시아가 해협 대신 석유 수송 경로가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나라들이 모든 석유가 러시아를 거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행동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급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에요. 이슬람 공화국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마지막 수단 중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뭔가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해요. 네, 물론 그 외에도 이란은 온라인 캠페인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고위군 관계자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미국이 학교를 공격해서 50명의 어린 소녀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선전이에요. 실제로 그 소녀들은 이란의 실패한 미사일 발사로 숨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서방 언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였는지 워싱턴 포스트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서는 호메이니를 하얗고 풍성한 수염과 멋진 미소를 가진 남자라고 묘사했어요. 그 미친 독재자를요. 서방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JNS TV를 찾는 이유는 저희가 진실만 보도하고 테러를 옹호하려 언론이 지어낸 편향된 거짓말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슬람 공화국이 거의 끝나가는 걸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에 따르면 가장 약한 탄도미사일부터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스라엘이 방어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탄약이나 미사일 방어 수단이 바닥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로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은 아직 한창 진행 중이고 며칠 안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 수도 없을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를 보면 머지않아 이슬람 공화국은 완전히 해체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미 미사일 공격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레이저 빔 시스템을 가동했고 하루 종일 계속되는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 상황이에요. 축하 행사와 수업이 취소됐고 나라는 반봉쇄 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설렘이 감돌아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고 47년간 우리가 안고 살아온 실존적 위협이 끝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호메이니 사망 축하 분위기가 확산됐고 이스라엘에 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엔 후임자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선 그의 이름을 왜 기억해야 하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이란 국민에게도 주목합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모두 성명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것은 이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이 대응할 수 있을 만큼만 약화시키려 하고 실제로 이란인들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 이스라엘 민간인들, 이란 국민들, 그리고 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용감한 전사들을 위해서요.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가 없고 우리의 적들이 영원히 소멸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무서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번이 진실의 약속 작전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의 진정한 약속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도 그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이라 K이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